어서 오십시오. 예. 어디 지방에 뭐 고향 집에도 갔다 오시고 자전거로. 예, 어머님한테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갔다 자전거 예. 타고 왔고요. 제가 오면서 계속 남한강에 보마다 서가지고 예쁜 사진도 찍으시고 찍어 올리고. 예. 이포복이 뭐 예쁘잖아요. 저는 예. 그거 볼 때마다 한국의 디자인 능력이 정말 그 수준에 올랐다 이런 생각을. 그 보면 이제 그 물새가 이렇게 물을 먹는 형상으로 디자인했잖아요.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한강을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서울서 갔다 보면 이제 이포보가 있고 여주보가 있고 강천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강천보 부근에 가면 MB가 4대강 할 때 했던 그 강 중심의 레저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뭐 오리 같은 거 타고 남한강을 건널 수도 있고 돛담배도 있고 온갖 탈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그래서 있었던 거기서 다 빌려주면 자전거뿐만 아니라 가족이 같이 탈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공원도 잘 돼 있고요. 캠핑장도 있고 뭐 그래서 되게 그 강천보 중심으로 레저 문화가 발달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순석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남한강에 그 충주댐, 조정지댐 그리고 보들이 쭉 있고 북한강에 보면 춘천댐, 팔당댐이고 보들 여기도 다 보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도 한강의 보를 부수겠다. 그리고 한강에 녹조 라떼 뭐 이런. 아니 여주 이천 이쪽으로는 뭐 비 왔다 하면 상습적으로 물이 들어차는 거거든요. 그러잖아도 강천보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그 여주 분들, 토백이 분들이 추석에 모여가지고 추석날이니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물난리 많았는데 여주 일대에 물난리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MB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낙동강 뭐 이런 데서 맨날 시비를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오수, 폐수 이런 관리를 잘하면 한강처럼 되는 건데 지천 관리 안 하고 오폐수 관리 안 한 걸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축사 같은 데서 흘러 들어오는 그게 참 심한데 그게 다 이제 녹조 만드는 건데 그걸 관리 안 해놓고는 이렇게 애매한 보를 헐어가지고 농업용수도 없애고 뭐 수해도. 아니 저는 이 한우라고 몇 배나 비싼 소고기를 우리가 강물로 오염시켜가면서까지 직접 길러서 먹어야 되는지 미국에서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포장까지 해서 훨씬 싸게 주겠다는. 우리 입맛에 맞게 또 호주는 다 이렇게 꽃등심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와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국 보호주의 반도체 동맹. 지금 뭐 칩폰 문제가 아니라 뭐 또 뭐 한다. 바이오도 그렇게 하고 뭐. 바이오 국내 생산 명령이라고 하는 걸 내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주필님 안 계실 때 우리 최 부장님하고 그 안보를 내세우고 그 중국계 앱 회사들, IT 회사들 규제하겠다고 트럼프 때 선동해서 틱톡 팔아라, 위챗 못 쓰게 하겠다 그랬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다 근거 없었던 일이고 재판에서 다 가처분해서 지고 정부가 지고 바이든 되면서 다 취소되고 지금 남아 있는 건 화웨이에 대한 징계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다. 이게 근거 없는 이제 그 포퓰리즘에 의한 그 미국의 사실은 화웨이도 별로 없을 전혀 없습니다. 보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심각한 위협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LG U+가 다 화웨이 장비로 네트워크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소위 이 기간 네트워크의 일부가 화웨이 장비로 지금 구축돼 있고 수도권에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화웨이 장비에 커뮤니케이션 칩이 들어가서 선거 정보가 다 컨트롤되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칩4 그
반도체 규제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네. 그게 근거 있는 규제인가 네. 그걸 좀 이제 예, 말씀을 좋습니다. 예. 드릴 건.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주목해야 될 국제 경제 뉴스나 뭐 통계치 같은 거 몇 개 네. 소개해 드리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큰 제가 심각하게 봤던 통계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몇 살까지 살 건가 하는 기대 수명이 네. 중국보다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면에서 왜 그렇게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네.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네. 막 이런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군요. 미국이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지금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줄어들고 있군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전된 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죽어서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지금 평균 수명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200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어느 계층이 그러냐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저학력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평균 수명이 많이 들고 예. 있고 그 중에서도 백인 남성, 그 non-college graduate, 네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레드넥들이군요. 저학력 백인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대학을 못 나온 저학력군들이 네. 이 지금 경제적 기회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좌절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러스트벨트의 트럼프 현상을 이뤄냈고 네. 다 이런 건데 특히 백인 남성들이 과거에 미국이라는 이유로 일자리 걱정 안 하고 네. 원하면 얼마든지 투잡, 쓰리잡이 있었고 네. 운 좋게 우리나라 이제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고졸이든 네. 뭐든 GM 같은 데 들어가면 페이 많이 받고 안정된 네. 직장 다니고 은퇴 후에도 워낙 그 복지가 좋아서 네. 의료보험 남들 못 가는 의료보험 평생 보장받고 뭐 이러던 그들이 일자리가 없으면서 그런데 그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되게 컸고 네. 근거 없는 자부심은 컸는데 이제 경제가 이렇게 글로벌화되면서 이들이 지금 좌절하면서 네. 이들이 그 오피드라고 하는 진통제 중독하고 마약 중독,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런 게 많으면서 다른 병도 많고 자살도 워낙 많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와 유사하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집단을 카테고리 지어서 추적할 수 있군요. 예, 평균 수명들을 다 그렇게 나눠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 2010년 이 정도에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연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왜 이런 어떤 인종별, 나이별, 학력별로 평균 네.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소위 좌절한 세대들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정치적으로 불안정을 자극하고 예. 구성하는 또 이제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이 네.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요새 논란이 네. 되고 있는 게 네. 하나는 이제 베이비 부모가 네. 대거 은퇴하면서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고 하는 네. 미국의 왜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것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어려운 거냐, 네. 일자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어려운 거냐 하는 그러니까. 건데 예. 이제 떠나는 게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미국병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콰이엇 퀴팅이라고 그래서 네. 조용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인생을 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에서 퀴다는 일에서 이게 우선 이제 네. 이게 그 한 해에 은퇴하는 근로자의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말하자면 시장에서 말하자면 근로 시장에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제 은퇴하는 사람인데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년 늘고 있죠. 그런데 네. 그래서 4,200만 정도까지로 이렇게 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팬데믹 와중에 확 줄어들었다가 네. 팬데믹 끝나는 2021부터 확 더 전에보다 많이 그렇군요. 올라가서요. 4,700만. 그런데 이야, 5천만이군요. 그런데 이 콰이엇 퀴팅은 뭐냐면 네.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척하고 일종의 태업입니다. 태업. 네. 일하는 월급 받는 이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나이별로 네. 일에서는 네가 월급 받는 것보다도 항상 더 열심히 더 기대하는 것보다 일을 많이 네. 잘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여기 10대 MZ 세대에서부터 나이 순이군요. 나이별로 보면 65세 이상은 당신이 회사에서 하라는 것보다 상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2%인데 18세, 네. 29세는 50%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는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해야지 그 네. 이상을 일할 필요가 없다 보면 젊은 세대는 65%인데 네. 반대로 고령층 실버 세대는 이제 28% 그래서 네. 미국의 소위 근로 윤리, 네. 근로 문화가 상당히 퇴폐적으로 흐르고 있다. 미래가 열려 있느냐, 그죠? 예, 그래서 나이 장래에 대해서 예, 그리고 기업하고 내가 같이 성장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회사와 회사는 일치시키느냐. 내가 월급 받느라고 할 수 없이 다니는 거니까 네. 상사 눈을 피해서 최소한만 일을 하자. 네. 이게 이제 콰이엇 퀴팅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주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계가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문화적 타락이라고 보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에 이제 뿌리를 어디서 많이 두냐 하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우리가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40대가 늘 반체제적인 인사고 민주당 지지자 선거처럼 이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던 그 세대들이 네. 이 기업은 착취하는 존재고 네. 사회가 잘못됐고 월스트리트가 세상 다 망쳤고 뭐 이러면서 네. 이런 식의 이제 언제나 기업은 나를 해고하거나 또는 뭐 나도 마찬가지로 빠이빠이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이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미국의 네. 지금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되고 네.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대한 배드 뉴스가 계속 쌓이고 만만치 않아요. 있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비즈니스마들은 쉽게 설명하면 유로의 혜택을 보는 거 하나고요. 네. 하나는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로 그렇습니다. 원가를 낮추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다가 선제적으로 많이 네, 판다. 투자했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독재 국가 두 나라에 의존하는 경제 그렇게 모델이거든요. 얘기되는.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흔들리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에너지가 값싸지 않다는 네. 데가 됐고요. 그 리뉴어블 태양광 막 밀어붙이면서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 러시아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네. 그냥 사서 값싸게 그렇죠. 썼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위선적인 건가 하고 중국의 2021년에 한 140조를 140조를 네. 수출을 했거든요. 독일이. 네. 그만큼 이제 중국의 사업 규모가 독일이 컸는데 중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이 어느 쪽 편을 못 들고 이러면서 이 독일의 경제 모델이 근본적으로 더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독일이 제조업 일자리를 가장 잘 지켜온 나라거든요. 예. 네, 제조업 강대국이고 그런데 지금 지난 7월에 전기 사용량이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제조업이 와해되고 있어. 근로 시간 줄어든 거죠, 뭐. 예, 그만큼 작업 시간이 줄어든 거죠. 아웃풋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야, 21% 감소 같으면은. 그래서 이 독일의 주가가 지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주가 하락보다 2배 이상 더 하락폭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전기세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전기료가 15배 올랐고 가스 가격이 10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러스 영국 총리가 에너지 지원 정책, 네. 생활고 네.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다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165조의 예산안을 정부가
이 에너지 가격을 보조해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네. 중산층이 다 에너지 네. 가격 때문에 그 뭐 1년에 한 500만 원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 비용만. 근데 독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소비자들 가계에 그 에너지 보조금으로 65조를 쓰겠다고 지금 네. 예산안이 나왔는데 네. 영국이나 여기도 이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보다도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영국에서 그 레드 알럿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이제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인데 연간 매출액 1 밀리언 파운드 이상, 그러니까 네. 10억 이상 되는 기업들, 한 15억 정도 되죠. 15억 되는 기업 중에 정부 보조금 없이 그 파산에 이르게 될 기업 수가 6만 5천 개가 넘는다.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네.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영국의 띵크탱크들 얘기가 이제 여기들이 다 러시아 말고 다른 에너지 가스원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네. 영국에서는 이제 지금 막 그런 움직임이 큽니다. 뭐냐면 영국도 셰일 가스가 많은데 네. 환경론자들이 다 네. 시추를 못하게 했거든요. 네. 개발을 못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셰일 가스라도 개발을 하자 네. 그런 것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 걸 빼놓고 가스의 생산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한 3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전 세계 경제는 에너지 비용, 높아진 에너지 비용 때문에 네. 상당히 고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이 나쁜 뉴스가 지금 보여집니다. 이 사회주의 의료. 이게 네. 뭐냐면 유럽의 대부분이 이제 국가 의료잖아요. 이게 네.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인데 영국이 지금 되게 심각한데요. 의사도 네. 부족하고 여기도 이제 국가가 다 하니까 의사들 급여 싸고 막 네. 이러면서도 네. 재정 적자는 많아지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몇 개월씩 걸려야 되니까 네. 의사들한테 뒷돈 주고 네. 급행료를 내고. 급행료를 내고 치료를 받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라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유럽의 각 나라에서 전부 저렇게 내가 몰래 급행료를 주고 먼저 치료받으려고 네. 뒷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지금 빨간 게 이제 많이 줬다는 거고. 줬다는 나라들이죠. 근데 뭐 저기 노르웨이는 통계가 없고요. 이 네. 유럽 국가 보면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지금 이렇게 급행료를 주면서 지금 뇌물을 주면서 치료를 지금 이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몇 %가 앞으로 인포멀 헬스케어 페이먼트를 했냐. 그러니까 우리 촌지 주듯이 의사들한테 촌지를 주고 이제 병원에다 촌지를 주고 우선적으로 했다 이런 걸 보시면 아무래도 오스트리아 벨트가 옛날 동구 유럽이니까 부패가 더 심하니까 네. 그렇지만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영국도 예외가 아니고 다 지금 그랬거든요. 스칸디나비안도까지 다. 작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까? 벨기에인가요? 예, 벨기에. 예, 제일 가운데. 벨기에 같은 선진국도 뒷돈을 줘놓군요. 예. 참.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실상이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 오늘 원래 이제 말씀드리기로 한 소위 지난주에 이제 이 틱톡, 위챗 규제 다 무산됐고 근거 없었고 하웨이도에 대한 적용하고 있지만 하웨이의 5G 통신 장비 사업은 여전히 건재하고 휴대폰 사업만 타격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 하나로 연결해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이것이 이제 글로벌을 심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는데 지금 중국은 저들끼리만 하고 서방 못 들어가게 하고 이유는 또 무슨 개인정보 보호나 그다음에 디지털세 얘기하면서 자꾸 벽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하고 차단되고 앱 못 쓰게 하고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쓰면서 뭐 툭하면
국가 안보를 네. 빙자해서 중국 앱들을 견제하려고 하고 못 쓰게 네. 하려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보호무역주의 또는 국가 안보를 내세운 그 포퓰리적인 정책들이 법적 예. 근거나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지금 네.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안보와 미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 칩이 반도체가 되면서 한국, 뭐 미국, 대만,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동맹에 들어와라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한 60조 정도를 반도체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토 연구소가 네. 반대를 했군요. 이 미국의 이제 자유주의 그 띵크탱크 연구소가 이 소위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주면 안 돼야 되는 7가지 이제 뭐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산업이 망하고 있거나 새로 생기고 있으면 보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데 미국의 칩 생산은 꾸준히 늘고 있고 생태계는 아주 건강하다는 게 두 번째는 이 보조금이 없이도 각 나라들은 미국에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칩 부족을 가지고 이게 중국이 이걸 장악해서 칩을 공급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이 칩 부족 그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것들은 정부가 나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알아서 다 리로케이션 더 잘하는데 이걸 왜 정부가 나서서 이러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칩 부족은 이게 광범위한 생산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 팬데믹 와중에 수요 예측의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와중이니까 모든 자동차고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불황이 오니까 수요가 다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컴퓨터만 많이 늘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스스로 오더를 취소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들은 준비기간이 워낙 길고 라인도 만들기 때문에 뭐 갑자기 주문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 이 불확실성이 높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사태에 그냥 시장 전체가 예측에 실패한 결과인데 이런 보조금이 이런 예측 그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오는 예측 실패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위협을 자꾸 과장을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위협은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거고요. 그저 후진국의 성장 전략이 지나지 그다음에 이제 않는다. 우리한테 이 보조금은 길게 보면 반도체 과잉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무역 갈등을 유발할 거다 하는 것들이 이제 원인인데요. 보시면 이게 그 미국의 반도체의 부가가치거든요. 꾸준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고는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반도체의 그 부가가치는 이 산업이 망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퇴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하고 R&D 투자 보면 생산량만큼 R&D 투자도 견고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부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이 퇴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도 많이 생산되는데 왜 보조금을 주냐 하는 거고요. 이 월간 웨이퍼 생산 능력도 보시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월간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증가하고 이 웨이퍼의 자급률이 44%입니다.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웨이퍼가 44%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최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산업이 커져서 다른 나라 다 하니까 미국의 비중만 줄어드는 거거든요. 미국 자체는 커진 거. 그러니까 90년에 37% 미국 혼자 생산하던 거를 지금 2019년 12%로 감소한 거거든요. 생산. 근데 이게 그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를 인텔이 하다가 그건 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자기가 부가가치 낮은 산업은
저절로 정리가 다른 되죠. 나라에다가 싸게 생산한 네. 나라에다 주고 자기는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네. 옮겨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되면서 이게 수요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미국의 비중만 줄어드는 건데 이게 그래서 네. 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 폭발로 생산 중가가 돼야 수요가 충족이 가능한데 미국은 값싼 반도체보다는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주고 부가가치 네. 높은 쪽으로 포커스하는 것들이 미국한테도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가 보조금을 주는 건 미국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더 싸게 사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 비생산적인 인력을 더 생산적인 분야로 이전해서 네. 그 저희가 경영학 시간에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고 예.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하게 업종 전환하는 거를 케이스를 여러 번 다룹니다. 근데 놀라운 네. 거는요. 인텔의 경영자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밑에 직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이 더 싸게 만들고 네. 이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 자유 시간 주고 막 이런 거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막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러면서 밑에서부터 발현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텔의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인텔이 제조업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총 매출액에서 뭐 삼성전자도 뒤지고 그러지만 저게 지금 몇십 년째 영업이익률 50% 이런 경이적인 이익률을 내는 회사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부가가치가 낮은 쪽에서 높은 네. 쪽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이지 이제 실패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주면요. 지금 보조금을 준다 그러는데 그럼 이게 중국을 약화시키는 거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어디다 많이 팔고 있냐면 네. 중국에다 많이 파는 거예요. 미국에다 파는 것보다 중국에 파는 게 한 4조 원 더 많습니다. 2020년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소비자한테 선물을 주는 거죠. 예, 중국한테 싸게 네. 주는 네.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을 견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네. 중국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다 파는 것보다 중국에 파는 게 지금 4조 원 네. 정도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우리나라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TSMC에서 지금 피닉스 애리조나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보조금 안 주면 질 수 없어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텍스 브레이크 안 주면 우리 거기다 질 네.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회사들이 다 우성을 피우고 있거든요. 네. 뭐 정치권이 먼저 준다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고 그리고 엄살을 피워야 국민적 지지가 있고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다. 자기네가 그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게 텍스 브레이크 주고 네. 보조금 주는 게 중요한 요소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다국적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먼저 중국이 만약에 못된 예. 짓을 해서 그래서 애플이나 포드 등이 이미 니어 셰어링이라고 해서 예, 중국에서 가까이 오는 생산을 거죠. 중국에서 생산을 빼고 옆에 베트남이나 인도 네. 이런 데로 막 옮기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도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반도체를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TSMC도 미국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공급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일찍부터 줬거든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미국, 일본에다가 이제 공장을 확장해서 네. 중국의 영향력을 대응을 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보조금을 주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피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은 벌써 이제 반도체에 공급 과잉기로 들어섰군요. 들어가지고 요번에는 이게 지금까지 반도체의 빅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네. 경기가 좋았다가 다운됐다 그렇게 네. 됐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은 빅사이클이 무너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닷컴 때문에 IT 수요가 확 늘어나서 그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하면서 네. 서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요번에 이제 또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네. 빅사이클이 된다 그러는데 팬데믹 쪽에서 또 확 IT 수요를 늘려버려 가지고
다 집에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고 그러니까 전자상 거래가 커지니까 그냥 전부 그 어마어마한 서버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팬데믹 그 보조금도 끝나고 이러면서 지금 해서 지금 벌써 지금 삼성전자의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저 반도체의 윈터가 좀 길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막 반도체 부족하니까 보조금 주자고 그러지만 지금 줘봐야 공장은 지금 그 돈 받아가지고 공장 세워봐야 2024년 이후에 가동이 되는 거니까 지금의 반도체 부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보조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이든 정부는 이게 미래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부족이 아니라 미래 부족에 대한 조처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그 3나노 반도체, 삼성이 요새 양산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반도체 역사를 보면 무슨 3나노가 그러면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2, 3년 후면 새로운 기술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퀀텀이나 뉴로모픽 컴퓨팅 이런 미래 기술로 곧 이제 다 바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실패는 팬데믹의 시장 수요 변화에 예측 실패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캐퍼시티 부족으로 기인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보조금이 현재나 미래의 반도체 부족에 해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학들이 정당화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극도로 위험한 프로젝트에 R&D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뭐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안보 위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건데 그 미사일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미사일이 다 못 쏜다 그러면 이제 미국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칩이 아니라 일반 그 메모리 칩 이런 거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보에 필수한 아주 특수한 반도체는 미국이 이미 오랫동안 국방부가 그런 업체에다가 이미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예측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도했던 이 상원의원들이 대개는 어떤 거냐면 자동차 지금 생산 안 되는 게 디트로이트가 반도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디트로이트 일자리 없으니까 이 반도체 보조금으로 내가 우리 주의 일자리 멘트를 지킨다. 뭐 이런 가지고 이제 그런 명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 주장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주들하고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 중심에 있는 상원의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선거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내가 일자리 만들어왔다, 보조금 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화해서 이게 반도체 부족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정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지금 몇 년이나 뒤져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전 세계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는 지금 3나노 반도체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SMC가 28나노 반도체를 하고 있어서 뭐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12년 정도 뒤진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그건 뭐 1세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반도체 위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장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얘기하면서 수입을 수입을 대체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요. 이 실제 수입량은 자기네 목표보다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목표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의 생태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는 장비 사업이에요. 네. 예. 장비 사업은 이 지금 미국 회사들이 많이 장악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의 ASML, 네.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게 이제 장비 산업의 주요 네.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일부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장비 산업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간 특수 화학 물질 있잖아요. 네, 우리 소부장 했을 때 얘기했던 게, 예. 그게 이제 보면은 미국이 또 화학 산업이 많으니까 두퐁하고 다우 케미칼이 여기서 많은 걸 만들고 네. 있고, 일본이 있을 도쿄 거고. 오카 네. 코요라든지 일본이 많고요. 한국에 이제 SK가 있고, 그 다음에 후성이라고 하는 한국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이 화학 쪽에도 상당히 석유화학을 잘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뭐 영국 이런 데도 하는 거죠. 예, 네.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중국에 하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장비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칩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미국 회사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네. 중요한 그 반도체 칩 생산 회사가 웨이퍼 생산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퀄컴, 이게 되게 특허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하는 회사가 브로드컴, 엔디비아, 그래픽 소프트웨어하고 그 암호화폐 채굴기 만드는 엔디비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미국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대만 회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네. 디자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가 하이실리콘이라고 하웨이 자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웨이가 의외로 많은 사업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그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파운더리 회사, 미국에는 글로벌 파운더리가 있고, TSMC가 가장 압도적인 있고. 회사고요. UMC, 대만이 여기서는 제일 뛰고, 이제 중국의 SMI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칩 만들면 겉에 플라스틱 해가지고 본드 붙이고 뭐 하는 네, 후공정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옛날 아남산업, 그게 암코르가 이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주 근데 지금 본사가 미국 가 있거든요. 피닉스, 애리조나에. 네, 네. 암코르가 그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이 아남산업이 헤드쿼터가 미국 회사가 된 그렇게 겁니다. 옮겼습니까? 그래서 암코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회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국의 아남산업이 변화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중국, 싱가포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 뭐 컴퓨터 회사나 가전 회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방대한데 이게 보면 이 디자인, 이 소프트웨어 있죠. 네.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는 디자인은 전체 반도체 산업의 1.5%인데 그 중에 96%가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IP 만들고 뭐 웨이퍼 가공하는 데는 지금 일본이 56% 가져가고요. 네. 그 다음에 장비 산업에 보시면 미국이 44%, 일본이 29%, 네. 그 다음에 유럽이 23%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디자인하고 뭐 쭉 해보면 전체 반도체의 부가가치의 건 40%가 미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는 16% 가져가고 일본이 14%, TSMC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여전히 굉장히 많군요. 12%. 네. 그러니까 화학 쪽도 있고 네. 그 반도체 장비도 크고. 그러니까 장비는 아무래도 유럽 회사, 미국 회사, 일본 회사가 잘 만드니까요. 네. 뭐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체 부가가치에 있고 이렇게 이 종류별로 EDA는 이제 자동으로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이 APT는 품질 검사를 자동화하는 장비들이거든요. 생산 과정에 품질 테스팅하고 이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장비는 지금 일본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미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뭐 미국이 47% 가져가고요. 그 팹도 지금 TSMC가 무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이 제일 커요. 종류에서. 그래서
전체 부가가치의 40%를 미국이 압도적 네.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인데 무슨 그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 분야별 마켓쉐어를 보면 아직 극히 적다는 거죠. 다른 네. 쪽에서는 일부 네. 부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생산량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뭐 2030년에 제일 많이 생산한다 네.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고급 제품은 못 만들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비중은 생산량으로만 보면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부가가치는 여전히 미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한때는 이제 미국이 압도적이었고 네. 유럽하고 일본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양화된 거죠. 대만이 쫙 잘하고 네. 있고 우리가 잘하고 있고 중국이 커지고 있고 이제 이런 추세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중국 반도체를 이렇게 막 하웨이서부터 때리고 뭐 칩 안 주겠다 그러고 지금 한국한테도 중국에서 하지 말라고 막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국 반도체사 제일 큰 회사 SMIC가 그 실적이 아주 좋아요. 네. 금년 2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6,500억이고 매출액이 한 2.6조 그렇군요. 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측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그렇군요.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거하고 그거는 이제 28나노 만든다고 그랬는데 요새 5나노도 이제 칩 생산을 네. 실험을 한다고 그래서 한국 때만 해서 5년 정도 지금 5년은 근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네덜란드나 이런 특히 이제 그 공급이 딸리는 반도체 장비, 네. 초정밀 반도체를 만드는 기기를 중국에 주지 말라 그러고 압력을 이제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SMIC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장래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상황. 지금 그 실적이 거의 변하지 않고 SMIC가 여전히 좋은 이유는 규제 효과가 아직까지 시장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피할 수단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직도 그 피할 수단이 이제 이게 되게 그 구멍이 많거든요. 이게 뭐 옛날 소부장 같은 거 할 때도 일본이 우리한테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한테 다른 거를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도 이제 그렇군요. 많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아까 중국 수출은 또 그대로라는 거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군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이게 네. 그 칩 관련된 미국의 투자 회사들이 딜을 한 숫자입니다.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산업에. 미국 투자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난리쳤던 17년, 18년, 19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중국 반도체 산업을 뭐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그 월가는 여기다가 계속 투자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잘 그 칩 생산에 투자 많이 한 회사들이 보면 다 미국계 벤처캐피탈 회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실상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월가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반도체는 그 호황과 불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도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지금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지금 확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규모의 경제를 하고 앞서 투자해야 미래 승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나면 공급 바잉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가 늘 이렇게 이 투자가 선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불경기가 확 오고 이게 이제 계속 변동이 심했는데 지금 이제 투자가 이렇게 정점에 오면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반도체 경기인데요. 이 지금 바로 이어서 불경기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가 지금 예상대로 하면 2022년은 이때 그 글로벌 금융위 직전의 투자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금 한국, 미국, 대만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 대가가 지금 미국의
스탠퍼드인가요? 거기에 시 교수인데 네.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8, 90년대 이제 80년대는 일본 기업이 반도체 다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규제를 했거든요. 네. 90년대 한국에 막 가니까 저기 규제를 막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규제를 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싼 반도체를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결국 미국 기업의 경쟁력만 낮아지고 역효과만 남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든이 더 칩4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토 이런 데서 이게 이 트럼프의 이제 대중국 무역 정책의 문제점을 이 피터슨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이게 글로벌화가 전 세계 공동 변혁의 가장 기본 인프라인데 인프라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앞장서서 이걸 지금 훼손하고 있는 양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메이드 인 USA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지금 이 단계에서 모든 제품에 보면 전 세계에서 다 긁어 모아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의미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메이드 인 더 월드라는 거죠. 예, 이 체제로 진화했는데 자꾸 그 산업혁명 초기 생각, 마지막 레이블을 누가 붙였냐만 가지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판하는 게 완전히 경제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거죠. 수출은 좋은 거고 수입은 나쁜 거고. 그리고 교역의 성과를 무역 수지로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역을 하면 서로 좋다라고 하는 그 경제적 이익의 기회는 부정하고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파는 회사는 다 미국을 와서 뜯어먹는 나쁜 나라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한미 FTA인 거죠. 나프타도 최악의 협약이고 한미 FTA도 최악의 그 협약이고 그래서 내가 다 뜯어 고친다. 이제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미국이 앞다투어서 WTO나 우루과이 협상이나 이 자유시장 경제의 그 규칙에 따라서 국제적인 질서에 따라서 교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서로 지금 앞다투어 훼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한미 FTA, 나프타 다 재합성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미국이. 끈질기게 계속되는 경제적 오해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우리도 뭐 많이 바이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이게 80년대부터 이 반도체의 탑10 회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시면 이제 2020년에는 인텔의 1위, 한국이 2위, 대만의 TSMC가 3위, 4위가 2020년에 보면 SK 반도체가 4위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만 해도 이제 삼성이 1위로 인텔을 뒤집었었고요. 지금은 TSMC가 1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80년대에도 미국하고 일본 기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일본 기업이 앞에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부터 삼성이 올라서기 시작을 했고, 이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전신 현대가 이 탑10 안에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뒤로 다 빠지고, 지금은 2010년만 해도 뭐 도시바, 르네상스 뭐 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위에는 싹 없어졌어요. 미국 기업, 한국 기업, 대만 기업 이 세 나라가 지금 반도체 탑10. 그래서 이게 여기도 얼마나 경쟁이 많고 부침이 심한 건가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된 게 다 그 소위 투자 못하게 된 지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그 IMF 이후에 과감한 투자하면서 이게 가능했던 건데 우리가 생각한 게 삼성만 맨날 보고 TSMC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공장 없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옛날에 우리 계산기 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저 컴퓨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면서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 계산기 만들던 그 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모바일, 그러니까 인텔이
PC용 칩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네.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 역량을 전부 모바일용 칩으로 집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아주 그 기적적으로 부활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침이 심한 산업이고요. 이 80년대는 미국이 여기 보시면 86년에 네. 이 대일 무역 적자 미국 입장에서 네. 가 반도체에서 너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이 86년에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반도체 무역 협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주로 이제 일본 거 규제하려고 들었던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년에서 2000년까지는 대만하고 한국이 네. 이 생산량이 확 늘어나니까 이걸 규제하려고 많이 네.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규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닷컴 때 그냥 완전히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네. 그게 주춤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 팬데믹 와중에 그 칩 수요가 네. 확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또 무역 적자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고 무역 적자를 가지고 규제하는 게 무역 질서내에서 규제가 어려우니까 이걸 안보 위협으로 들고 나와서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TSMC를 통해서 반도체를 공급 안 하면 세계 경제 다 큰일 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칩4 동맹을 들고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카토 네. 인스티튜트에서 보면 보조금을 줄 이유도 정부가 개입할 없고. 이유도 없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시장에 기업들이 더 알아서 잘할 시장에 그 자기 동네 일자리 가져왔고 정부 예산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커럽트된 상원 의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대통령의 선거 전략으로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면서 이 칩4의 그 반도체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중에 대만하고 한국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군요. 중국에서 생산하지 마라. 네. 중국에다가 주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네. 거를 통해서 기껏 한 게 배터리 보조금을 네, 보조금 미국산에서만 네. 준다. 이게 또 W 체제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기업의 차별적인 거. 네. 이 W 체제 자체를 지금 그 체제 자체를 지금 허무는 네. 짓인데. 그 우리 국민들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소부장 있을 때 네. 일본이 그 무역 그 특혜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고 네. 나니까 WTO에 제소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제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미국이 이 WTO에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해가지고 재판정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WTO 체제 자체를 지금 트럼프서부터 바이든 정부가 흔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배터리 안 준 거 가지고 이제 한국의 외교 능력을 막 윤 정부를 했더니 네. 기껏 하는 게 미국이 이 반도체 장비나 기술을 그 중국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는 걸 금지하는데 한국 기업한테는 예외로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하는데 설비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네. 이게 대신 특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네. 우리 기업들이 버젓이 시안에나 무시에다가 큰 공장 지어놓고 생산하고 있는데 네. 아니 기업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사고 투자하는 거가 네. 당연히 기업의 권리야 되는데 네. 미국이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데 니네만 예외적으로 이게 마치 미국이 무슨 한국 기업에도 시혜를 그러니까 주는 것처럼 미국의 규제를 일단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뭐 이런 거죠. 예. 사고가 예. 사실은 그거 따져야 되는데. 예, 그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외교적 레토릭이 정반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그냥 깡패처럼 얘기를 네. 하고 네. 중국 나쁜 놈들이니까 못 믿으니까 자유세계 질서의 안보를 위해서 중국은 다 규제해야 된다고.
중국은 다자간 협상, 이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지금 레토릭이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터 인스티튜트에서 중국을 그냥 일방적인 조치로 대결적으로 가서는 이게 사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미국한테 WTO 체제를 중국도 좀 지켜라. 거기도 외국 기업들 차별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배터리 보조금도 한국 기업 못 주게.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자동차에 쓸 때 보조금 안 주는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왜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미국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지금 WTO에 어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닮아가는 거는 옳은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WTO 체제를 지키도록 만들어 유도해야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이게 이제 주로 이렇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요즘 이 경제 정책뿐만 아니고 이 미국의 뭐 일반 내부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도 보면 뭐 트럼프의 뭐 무슨 뭐 국회 사당 난입 사건이라든가 자 정말 미국의 지력, 미국의 정치의 어떤 다들 지력, 미국의 그 민주주의 위기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서방 세계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가장 분명한 축인데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무역이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 두 개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각하고 아니 트럼프부터 특히나 심해졌어요.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와가지고 막 팔 비틀어가지고 뭐 최근에도 언론에 났지만 대만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거 미국의 상무장관이 전화해가지고 미국으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 치포라고 동맹이라고 돼 있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건 서로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브렌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건 미국이 시장을 내주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주는 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많이 안 쓰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그 외교적 미국 편을 들고 이게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치포는 한국 기업한테는 이익이 될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경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이미 중국에 투자한 거가 잘못하다가는 생산 가동도 못하게 되고 다 날아가게 생겼고 공장지라는 거는 다 한국에 지면 안 되고 미국에다 줘야 되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치포라고 하는 동맹이 되냐는 거죠. 반도체 동맹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소위 이 반중 라인을 만들 때 그때 우리나라가 이런 사정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몇 가지 양보를 받아놓고 하든지 뭐 근데 무방비로 뭐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한동안 국제 매체에서 요새 현대기아차에 대한 칭찬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게 이제 전기차의 마켓쉐어 확대가 아주 눈에 띄게 나왔어요.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위협은 현대기아차거든요. 전기차에. 그래서 일부 언론 매체들은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다 수출이 부진했는데 수출이 전년도에서 높은 게 자동차하고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지난해 생산도 못했다는 게 한 원인이고 두 번째가 현대차가 전기차에 성공을 해서 일부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 애플 아이폰 내놨을 때 아주 허접한 갤럭시 처음 내놨던 삼성이 단기간에 그냥 애플 마켓쉐어를 따라잡은 것처럼 테슬라가 첫 번에 이제 기고만장해서 얼론 머스크가 기아 현대차 제대로 잘 맞는다 이렇게 칭찬한 트윗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블룸버그나 뭐 월스트리트에서 네가 지금 그거 칭찬할 세냐? 지금 그 현대 기아차의 기세를 보면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촌 만들 때 같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상당 부분에 저걸 하게 돼. 그래서 그게 현대 기아차가 지금 세계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무기인데 그 미국에서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냥 대당 그 몇천 불씩의 네. 저거니까 가격 차이가 날 경쟁이 텐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반도체 동맹을 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들한테 뭐 대만도 중국에 미국에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뭐 그리고 팔 비틀어서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만 만들고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주의가 되고 그 나머지 나라 네. 다른 나라의 동맹들은 괜히 저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만 커지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치포 동맹이 되냐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블락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기 일본이 중심으로 태평양 연합 그 자유무역 체제 해가지고 이 11개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PTPP였었죠. 그다음에 근데 그거를 그냥 오바마가 지지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냥 위드드로우 했고 걷어차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으로 와서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부자 나라가 일본, 미국, 캐나다 뭐 다 들어가 있고 한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호주 들어가 있으니까 큰 나라들이 많으니까 이제 전 세계 GDP의 한 12.2%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주도돼서 대항해가지고 RCEP, 우리 여기 가입했고 일본도 가입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중국을 버릴 수도 없고 미국을 버릴 수도 없으니까 양쪽에 다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에 사인이 됐는데 이거는 뭐 워낙 큰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까 미국 주도했던 일본이 주도했던 그거보다 이건 GDP의 3배 가까이 2배, 30%가 있고 인구의 30%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FTA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너무 낮죠. 너무 낮아가지고 뭐 자기네가 신 거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과연 이게 FTA인가 뭐 이런 정도의 지금 그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러니까 중국이 서비스 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이렇게 WTO 체제 안 지키는 거를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려면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중심에 그 PTPP 그걸 할 때 중국하고 같이 하면서 이 WTO 가입시키면서 중국이 그래도 이 개방 정책을 많이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미국 보호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그 자유무역을 다 잘못된 거라고. 그때도 우리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그때 우리가 좀 서둘렀던 뭔가 그걸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성과라고 보는 약간의 미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더 중국을 압박했어야 되는데. 압박했어야죠. 근데 중국은 양보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사드 이런 거 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한국 기업들 뭐 그냥 다 내치고 지금 자동차도 어렵고 전자도 어렵고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FTP인가 뭐 FTA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지금 남아 있죠. 어쨌든 지금이 이제 이거죠, 뭐 IPF. 이게 이제 인도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또 GDP 비중은 엄청 커요. 높습니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그럼 앞에 두 개 하고 이건 뭔 차이가 있는 거지? 인도 하나만 더 들어갔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뺐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미국의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어진 거죠.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인도하고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워낙 또 경제 격차가 크니까 이것도 이제 큰 FTA. 사실은 이렇게 큰 블락이 많이 생겼는데 한국이 FTA 안 하고 있던 나라들이 여기서 새로 FTA로 대상 국가로 들어간 나라는 극히 적거든요.
중국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주 낮은 수준의 네. FTL에서 우리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무슨 가격이나 효과가 이게 아주 미비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다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이게 다 이제 중국 주도, 미국 주도에 다 가입은 하고 있는데 이게 브렌튼 우드 체제나 우루과이나 WTO 체제처럼 뚜렷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건지. 아니 지금도 IPF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자면 뭐 네?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나온 게 없죠. 없습니다. 아직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 미국 전기차 보조금 미국산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호무역주의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메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인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한때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막 선동하고 가짜뉴스 있는 걸 포스트 트루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치 지도자들 요새 포스트 퍼슈에이션 에라가 왔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면 그래도 국민을 통합하는 척이라도 하고 상대를 하고 뭐 이렇게 우리 매니저를 좋아하게 이제 대통령답게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파시스트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한테 민주당의 저 빨갱이들은 미국에 대한 적이다 뭐 이거죠. 아메리칸 애니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정치의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편의 분노를 쌓아가지고 하다가지고 이걸 이제 포스트 퍼슈에이션 에라가 왔다. 이 설득을 완전 포기하는 나라가 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수준이 낮은 나라로 지금 처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가 지금 한국이나 이런 개도국들이 번영하고 세계 같이 번영하는데 기반이 됐던 자유무역 교역 질서하고 정면 충돌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화당, 민주당 차이 없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수렴하고 있어서 이게 뭐 치포가 됐든 무슨 연맹이 됐든 이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이유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맹이라고 끌어들여 놓고는 중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적으로 니네를 희생해라 이런 반중 동맹이라고 선언해 놓고 갑자기 졸지에 반중 동맹이 아니라 이거는 뭐 미국 우선주의로 우선주의에 그냥 참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 유튜브에서 하도 반중 전선을 부추기는 이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단순 논리로 미국은 선이고 중국은 악이고 그러지만 너 친중이지 않은 게 너 간첩이지 않은 말처럼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름만 계속 바뀌는 자유무역 블락화 이것들은 절대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계속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가 낮아져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도 가고 미국도 가서 유엔 연설하면서 자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조하시겠다고 뭐 그랬다. 그런 말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는 국민들이 윤 정부가 들어서 자유가 확대됐다는 거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그냥 빈소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유는 전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적 자유를 보든 정치적 자유를 보든 지금 뭐 저는 제가 이준석
전 대표인지 현 대표인지도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당의 뭐랄까 세대 교체 내지는 근대화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정당들이 다 붕당이고 가설 네. 정당이고 그냥 그 사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체계적이고 그 소수의 권력 독점을 쓰는 그냥 독과점 도구일 뿐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국가 자원은 또 다 가져가고 네. 그리고 신규 진입은 다 막고 정치 시민들의 네. 신규 진입은 막고 뭐 이런 거로부터 변화, 그 공천권 이런 그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준석을 지지했었는데 그 내부의 이견은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대들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게 정치적 자유하고 이렇게 양립하는 개념인지 조폭정당이에요. 예. 제도로서의 정당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조폭정당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한 게 뭐가 있죠? 요번 이거 아무도 실감나는 경제적 제가 저희 그 아파트 하나 강남에 있는 게 재개발한다고 사업인가 네. 하는데 조합장하고 조합원들하고 카톡방 만들고 맨날 싸워요. 네. 근데 그 근본 원인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규제인 거야. 네. 그게 어떻게 하면 재개발했다가는 재산만 날리고 초과이익 네. 환수하고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 네. 왕창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250만 채 공급한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상으로 들어가면 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되어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 도심의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 규제는 그대로 두고 뭘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숱한 레토릭이 있는데 규제 개혁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국민이 네. 체감하는 경제적 자유가 뭐가 확대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 가서 멋있는 연설하고 취임식 때처럼 네. 자유를 내세우는 건 좋으신데 이 자유를 확대해야 국민들이 체감을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미국의 치포라고 하는 네. 것들이 그게 미국 내부에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띵크탱크들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이고 우리 정부가 함부로 치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그 미국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열풍이나 소위 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바이든 정권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어떤 위신과 체면과 품위를 스스로 버리는 거다 저거. 그런 거죠. 다 그죠? 다 그냥 팽개친 겁니다. 그 소위 그 미국하고 중국이 다른 거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힘 있는데 네. 힘 자랑을 안 안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니버설한 밸류를 계속 내세우고 민주주의하고 네. 자유무역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힘이 있는 건데 네. 이건 뭐 명분은 다 없어지고 우리 편 안 들으면 중국이 니네 다 침공할 거야. 막 이런 네. 얘기를 공포를 내세워서 자기 이익 추구를 그냥 네.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예. 중국도 사실은 그 이전에 말하자면 덩치는 우라지게 큰 이 사춘기처럼 예. 뭐 마늘 분쟁 그러니까 참 이 덩치 큰 두 나라가 처리절에 안 들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이 왜 이러냐. 네.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좀 보고요. 네. 왜 미국은 그 무역 갈등의 주도적인 국가가 되었는가 하고 네. 시진핑의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도 단순 논리를 가지고 반중 정서를 얘기하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서 미국 내의 자유주의 띵크탱크들은 시진핑의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네. 바이든 정책이나 네. 트럼프 정책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네. 소개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정에 네. 그 무슨 메카시 선풍 비슷한 네.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한국 경제가 얼마나 이제 어려워질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경제 정치와의 또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 한국 언론들이 지금 국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는 자기 머릿속에 그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조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인식하는 틀이, 더듬이는 예. 뭘 인식하게 돼 있는 거고, 이런 레이더는 뭘 인식하게 돼 있는 거라는 인식 장치가, 인식의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언론들 지금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조금 한 발짝 건너뛰어서 긴 역사를 통해서 자유무역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네. 중국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네. 조금은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에 있는 사건마다 네. 그냥 친중 빨갱이 뭐 이런 단순히를 떠나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1, 2차 세계대전 후에 여기까지 우리가 자유무역 질서가 어떻게 왔고 그게 지금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네. 조금 지금 미국이 하는 짓에 대한 뭐 중국이 해왔던 외국 SNS는 전혀 안 되고 다 네.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반복할 이유도 네.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큰 나라가 어떻게 30년 동안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네. 중진국 만불 국가가 됐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정확히 인식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긴 역사 관점에서 지금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다. 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